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너무 쉽게 믿어온 그 문장만큼은요. 히틀러가 미술학교에 붙었다면 2차 세계대전은 없었다. 마치 인류 최악의 참사가 입학통지서 한 장 때문에 시작된 것처럼 들리죠. 그런데 결말부터 말하겠습니다. 히틀러가 예술가로 성공했더라도 유럽은 여전히 폭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그 전쟁, 그 얼굴, 그 깃발, 그 연설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이상한 질문이 생기죠. 그럼 역사는 한 사람 때문에 무너진 걸까요? 아니면 무너질 준비가 된 세계가 한 사람을 찾아낸 걸까요? 상상해 봅시다. 1945년의 베를린. 폐허가 아닙니다. 방공호도, 붉은 깃발도, 무너진 제국의 마지막 총성도 없어요. 대신 어느 조용한 전시장 한쪽 벽에 아돌프 히틀러라는 이름이 붙은 풍경화가 걸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림 앞에서 속삭입니다. 구도는 괜찮은데 인물이 좀 딱딱하네. 이 장면 기묘하죠. 우리가 아는 악의 상징이 역사책이 아니라 미술 평론 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이야기는 더 불편해집니다. 한 사람이 붓을 들었다고 해서 수백만 명의 분노와 경제 붕괴와 제국의 복수심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을 되감아 보겠습니다. 1900년대 초 비엔나로요. 한 청년이 미술학교문 앞에서 떨어지고 빈민 숙소를 전전하고 세상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믿기 시작한 그곳.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그때 합격했더라면 이라는 쉬운 상상에 머물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질문을 던져볼 거예요. 히틀러가 사라진 자리에도 누군가는 같은 무대에 올라섰을까? 그리고 더 무서운 반전은 어쩌면 히틀러의 실패가 전쟁의 원인이 아니라 전쟁을 향해 기울어진 시대가 그 실패한 남자를 무기로 선택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배경과 맥락. 1907년 가을, 오스트리아 빈. 18살의 아돌프 히틀러는 빈 미술아카데미 입학시험을 봅니다. 그는 자신이 화가가 될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린츠에서 자란 소년에게 빈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인생이 열리는 무대였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불합격. 심사위원들은 그의 건축물 묘사는 괜찮지만 인물화 실력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1908년 다시 도전하지만 또 떨어집니다. 그 사이 어머니 클라라 히틀러는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 알로이스는 이미 1903년에 사망한 뒤였죠. 가족의 보호막도 직업적 전망도 자존심도 한꺼번에 무너진 겁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이 생깁니다. 이 사람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왜 다른 길을 찾기보다 실패를 자기 안에서 점점 더 큰 원한으로 키웠을까요? 당시 빈은 화려한 제국의 수도였지만 그 안쪽은 불안정했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여러 민족이 뒤섞여 살았고 독일 민족주의, 반유대주의, 대중 선동 정치가 거리와 신문을 통해 퍼지고 있었거든요. 빈 시장 카를 루에거는 반유대주의적 언어를 정치적 무기로 사용한 인물이었고 젊은 히틀러는 그 도시의 공기를 그대로 들이마셨습니다. 예술가 지망생의 좌절이 곧바로 독재자를 만든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실패한 청년이 머물렀던 장소가 하필 그런 도시였다는 점, 이게 중요한 맥락인 거죠. 두 번째 장면은 1909년에서 1913년 사이의 빈입니다. 히틀러는 한때 노숙자 보호시설과 남성 합숙소를 전전했고 멜데만 슈트라세 남성 기숙사에서 엽서용 수채화를 그려 팔았습니다. 대성당, 거리, 관공서 건물을 정교하게 베껴 그리는 시기였죠. 여기서 흥미로운 건
그는 완전히 무능한 그림쟁이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건물과 도시 풍경을 그리는 눈은 있었어요. 다만 그는 사람을 그리는데 약했고 무엇보다 자신을 바꾸는 훈련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때 누군가가 너는 순수 회화보다 건축을 해보는 게 어떠냐고 설득했고 그가 그 조언을 받아들였다면 어땠을까요? 이야기는 조금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실패의 원인을 자기 내부에서 찾기보다 세상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믿기 시작한 겁니다. 1913년 히틀러는 독일 미넨으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1914년 8월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바이에른 군에 자원입대하죠. 그는 제16 바이에른 예비 보병연대, 이른바 리스트 연대에서 전령으로 복무했습니다. 전쟁은 그에게 참혹한 경험이었지만 동시에 소속감을 준 세계였습니다. 1918년 10월 서부전선에서 독가스 공격을 받아 일시적으로 실명한 그는 독일 파제발크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11월 독일의 패전과 휴전 소식을 듣습니다.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실패한 예술가 지망생이었던 그는 이제 패배한 병사가 됩니다. 개인적 좌절이 국가적 굴욕과 합쳐지는 순간인 거죠. 그리고 1919년 미넨. 전쟁이 끝난 독일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베르사유 조약, 배상금, 실업, 정치폭력, 공산혁명에 대한 공포. 히틀러는 군의 정보요원 비슷한 역할로 작은 정치 모임을 감시하러 갔다가 안톤 드렉슬러가 만든 독일 노동자당에 끌려 들어갑니다. 여기서 그는 자신에게 뜻밖의 재능이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림이 아니라 말입니다. 사람들의 분노를 문장으로 묶고 불안을 적으로 바꾸고 패배감을 복수심으로 끌어올리는 재능. 자, 목소리가 조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만약 그가 빈에서 성공한 화가였다면 이 연단에 서지 않았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2차 세계대전이 자동으로 사라졌을까요?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히틀러 한 사람만으로 역사가 움직인 건 아니었거든요. 1923년의 초인플레이션, 1929년 대공황, 바이마르 공화국의 취약한 제도, 보수 엘리트들의 오판, 독일 사회의 패전 트라우마가 이미 쌓여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그 불길을 만든 유일한 사람이 아니라 그 불길의 가장 위험한 형태를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그가 미대에 붙었다면 이 아닙니다. 더 정확히는 이거죠. 한 개인의 좌절이 이미 금이 가 있던 사회를 만났을 때 어디까지 폭발할 수 있는가. 그 배경을 봐야 이 가정이 정말 무서워지는 겁니다. 반전과 전개. 그런데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히틀러가 사라진 자리에 평화가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1908년 빈 미술 아카데미의 문이 열립니다. 가난한 청년 아돌프는 불합격 통지 대신 건축 소묘는 흥미롭지만 인물 표현을 더 공부하라는 조언을 듣습니다. 그는 정치 팸플릿이 아니라 석고상 앞에 앉고 거리 연설이 아니라 전시회 공모전을 기다립니다. 긴장은 여기서 시작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악몽이 아주 작은 입학 통지서 하나로 비껴가는 듯 보이거든요. 하지만 몇 년 뒤 1914년 여름 총성이 울립니다. 사라예보의 암살, 동맹의 연쇄, 제국들의 자존심. 전쟁은 여전히 터집니다. 이 대체 역사 속 히틀러는 전선의 병사가 아니라 군 공식 화가로 불려갈지도 모릅니다. 참호를 그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진흙 속에서 떨고 있는 병사, 붕대를 감은 얼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소년들의 눈. 그는 증오의 연설문 대신 전쟁화를 남깁니다. 놀라운 건
그 그림들이 독일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통을 가장 잘 그린 화가. 그렇게 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옵니다. 전쟁을 겪은 사회는 한 사람의 운명보다 훨씬 무겁다는 사실입니다. 독일은 패배하고 베르사유 조약은 굴욕처럼 받아들여지고 거리에는 실직한 군인들과 무너진 중산층이 쏟아져 나옵니다. 누군가는 분노를 설명해야 했고 누군가는 희생양을 찾아야 했습니다. 히틀러가 연단에 없다고 해서 그 연단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던 거예요. 두 번째 에피소드는 미넨의 맥주홀입니다. 원래 역사에서는 히틀러가 그곳에서 사람들의 분노를 붙잡고 문장으로 바꾸고 함성으로 증폭시켰죠. 그런데 이 세계에서는 그 자리에 다른 인물이 섭니다. 전직 장교일 수도 있고 언론 재벌의 후원을 받는 민족주의 정치인일 수도 있습니다. 목소리는 히틀러만큼 날카롭지 않습니다. 카리스마도 덜해요. 그래서 처음엔 모두가 안심합니다. 아, 저 정도면 위험하지 않겠네. 바로 그 순간 목소리가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이엄은 한 사람의 천재적 선동술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미 그 말을 듣고 싶어 했다는 데 있었거든요. 1923년 쿠데타 시도는 더 어설프게 끝날지도 모릅니다. 감옥에서 쓰인 선동의 책도 없고 한 인물을 신화로 만드는 재판도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랍니다. 어쩌면 나치즘은 훨씬 약해졌을 수 있어요. 히틀러라는 인물은 분명 역사에 치명적인 가속도를 준 존재였거든요. 그가 없었다면 독일 극우는 갈라지고 더 오래 주변부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큽니다. 2차 세계대전이 같은 모습으로 일어났을 가능성은 낮아지는 거죠. 하지만 세 번째 장면, 1929년이 찾아옵니다. 대공황입니다. 은행이 무너지고 월급은 종이가 되고 사람들은 식탁 앞에서 정치가 아니라 생존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독일의 민주주의는 다시 흔들립니다. 누군가가 말합니다. 당신들이 가난한 건 배신자들 때문입니다. 외부의 적 때문입니다. 강한 국가만이 답입니다. 이름은 다를 수 있습니다. 깃발도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이 사람을 단순한 해답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은 너무나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 대체 역사에서 가장 인간적인 장면은 뜻밖에도 화실에 있습니다. 중년의 화가 히틀러가 전쟁기념관 벽화를 의뢰받아 전사자들의 얼굴을 그립니다. 그는 정치인이 아니고 군중을 조종하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그는 유명하지만 고집 센 보수적 화가로 늙어갈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느 날 신문을 펼쳐 독일 거리에서 또 다른 극단주의자가 박수를 받는 장면을 봅니다. 그는 잠시 붓을 멈춥니다. 자신이 괴물이 되지 않은 세계에서도 괴물이 태어날 토양은 남아 있었음을 보는 겁니다. 결국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히틀러가 예술가로 성공했다면 2차 세계대전은 없었을까? 아마도 우리가 아는 그 전쟁은 없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름, 그 속도, 그 상징, 그 잔혹한 체계는 크게 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전쟁의 그림자 자체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역사는 한 사람의 광기로만 움직이지 않거든요. 패배의 모욕, 경제의 붕괴, 민주주의의 피로, 복수를 원하는 대중심리. 이 모든 것이 한 무대 위에 준비되어 있었고 히틀러는 그 무대에 올라탄 가장 위험한 배우였던 거죠. 클라이맥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옵니다. 히틀러가 예술가로 성공했다면 어쩌면 히틀러의 전쟁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유럽이 평화로웠을 거냐?
그건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결국 진짜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히틀러가 미술학교에서 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독일이라는 사회가 누군가에게 자신의 분노를 맡길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히틀러가 대중을 완전히 사로잡고 독일 국민 전체가 열광해서 그를 권좌에 올렸다는 이미지. 그런데 실제로는 조금 다릅니다. 나치는 1932년 선거에서 제1당이 되긴 했지만 과반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11월 선거에서는 득표율이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1933년 1월 히틀러는 총리가 됩니다. 밀실 협상으로요. 보수 엘리트들이 그를 이용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종하면 된다. 바로 이 오만이 문을 열어준 거죠. 여기서 이야기가 무서워집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 히틀러는 혼자 괴물이 된 게 아니었거든요. 그를 괴물로 만들 권한을 준 사람들이 있었고, 그 권한을 가능하게 만든 공포가 있었고, 그 공포를 키운 경제 붕괴가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패배, 베르사유 조약의 굴욕감, 초인플레이션의 기억, 대공황으로 무너진 일자리, 거리에서 충돌하는 극우와 극자. 사람들은 더 이상 복잡한 설명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적, 단순한 구호, 단순한 구원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빈의 어느 갤러리에서 수채화를 팔며 살았다 해도 독일 사회 안에는 이미 다른 누군가를 기다리는 빈 의자가 놓여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름은 히틀러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말투도 달랐을 수 있습니다. 코스염도 없었겠죠. 하지만 패전의 복수, 민족의 부활, 내부의 배신자, 강한 지도자라는 공식은 이미 시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문제는 한 사람의 광기가 아니라 그 광기를 정치 상품으로 팔 수 있었던 시대였던 겁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히틀러가 예술가였다면 2차 세계대전은 없었을까? 보다 더 날카로운 질문은 이거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런 인물을 필요로 했을까? 그리고 더 불편한 질문은 그를 막을 힘을 가진 사람들은 막지 않았을까? 히틀러의 실패한 예술가 서사는 너무 매혹적입니다. 운명이 한 입학시험에서 갈라졌다는 이야기처럼 들리니까요. 하지만 역사는 그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한 장의 불합격 통지서보다 훨씬 더 차갑고 훨씬 더 구조적입니다. 한 사람의 분노가 전쟁이 되려면 그 분노를 박수치는 군중이 필요하고 눈 감는 제도가 필요하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엘리트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만약 히틀러가 화가로 성공했다면 우리는 다른 세계를 봤을 겁니다. 아마 유대인 학살의 방식도 전쟁의 시점도 침공의 경로도 달랐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2차 세계대전이라는 이름 자체가 다른 형태로 기록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유럽을 뒤흔든 폭발물은 이미 쌓여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그 폭발물에 불을 붙인 성냥이었죠. 문제는 성냥 하나가 아니라 방 전체가 이미 기름으로 젖어 있었다는 겁니다. 마무리. 결국 히틀러가 예술가로 성공했다면 2차 세계대전은 없었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한 사람의 전쟁은 달라졌을지 몰라도 그 시대의 폭발은 여전히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거라고요. 패전의 굴욕, 경제 붕괴, 대중의 분노, 혐오를 정치로 바꾸는 기술. 이 재료들이 이미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목소리가 조금 올라갑니다. 역사는 천재 한 명이 만드는 것도 아니지만 괴물 한 명 없이도 안전하다는 뜻은 더더욱 아닌 거죠. 오늘 우리의 사회도 누군가의 좌절을 조롱하고 분노를 콘텐츠로 소비하고
복잡한 문제에 단순한 적을 만들어내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 역사는 과거가 아니라 경고음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나폴레옹은 정말 워털루에서 졌기 때문에 몰락했을까? 라는 질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댓글로 한 사람의 실패가 역사를 바꾼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시대가 이미 누군가를 기다린다고 보시나요? 알려주세요. 보이페달의 역사 미스터리 시리즈가 궁금하다면 구독으로 다음 문을 함께 열어주세요. 브리테니커 https://www 브리테니커 스미소니언 매거진 https://www 스미소니언 매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https://www 내셔널 지오그래픽 설명란에는 참고자료와 이어지는 롱폼 링크를 정리해 두겠습니다. 사건의 배경을 더 깊게 보고 싶다면 설명란 자료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구독해 두시면 다음 편을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